자기 연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를 불쌍하게 느끼는 마음이 너무 커서 피해의식으로까지 발전됐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과정은 이런 것이고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것을 하세요 라고 하는, 제가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이 읽었던 그 어떤 심리학 도서보다 저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왔고,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어떤 테라피가 저에게 되어서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기 연민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자기 연민이 있으세요? 또는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그 전에 자기 연민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자기 연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를 불쌍하게 느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게 피해의식으로까지 발전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연민이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일상들이 좀 꼬이기 시작한다고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자기 연민은 말 그대로 자기를 불쌍하게 느끼는 거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해줘도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자꾸 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잘해주는 거야? 뭐 이런 대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불쌍하니까 네가 나한테 좀 더 배려해줘야지, 네가 나한테 좀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자꾸만 어떤 연인 관계에서도 제가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0대 그리고 20대 초반까지 제가 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연습을 했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책 좋아하는 애들은 약간 뭘 알고 싶으면 일단 책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데를 가가지고 심리학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어쨌든 제가 연습도 하면서 지금은 그 자기 연민에서 굉장히 많이 멀어져 왔는데, 후배들을 보면서 아, 저 친구가 저 자기 연민에서 조금 지금 괴로워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왜 오히려 너의 지금 상황은 말이야,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이야 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절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조금 더 따스하게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어떤 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 책을 2019년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이 책을 많이 추천하고 선물을 해줬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이 소설 안에는 자기 연민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있어서 제가 정말 이 힌트가 근데 너무나 따스해서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 책에서 주인공인 나는 이름이 나나입니다. 나나는 한국인이지만 어릴 때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프랑스로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나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극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국에 전에 왔어가지고 기자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유명한 극작가이기도 하니까 제가 한국계 프랑스인이고요, 제가 입양이 됐었죠, 뭐 엄마가 보고 싶고요,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났던 거를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보고 이 나나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나나 작가님, 혹시 한국에 오셔서 엄마를 찾아볼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나나 작가님이 엄마를 찾는 여정을 제가 다큐멘터리로 남기고 싶어요. 너무나 의미 있는 여정일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나나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또 찾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그래, 한번 한국에 가서 엄마를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기점이 있어요. 저는 이 기점조차도 너무나 이 소설가가 엄청나게 자료조사를 하셨다고 느꼈던 게,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 사실 보통은 어릴 때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를 찾고 싶다, 그리고 이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산대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진짜 나의 뿌리를 찾아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기점이 언제 오냐면, 자기도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도 엄마나 아빠가 되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예쁘다, 나를 닮은 아이가 너무 예쁘네, 나도 이렇게 분명히 나의 아이처럼 예쁠 때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예쁜 나를 버려야만 했을 나의 엄마 아빠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해외 입양인들이. 근데 실제로 이 나나도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나와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나를 가졌었던 엄마를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스태프들이랑 함께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나나에게는요, 최초의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초의 기억이 몇 살 때세요? 저는 한 대여섯 살 때가 제 최초의 기억이었어요. 그때 제가 집에서 제가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뒤지게 얻어쳐맞고 집 밖으로 쫓겨나갔던 그게 제 최초의 기억입니다. 아무튼 이 나나는 최초의 기억이 뭐냐면 그때가 3살 아니면 4살 때의 기억인데 기차가 빵 하고 오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울면서 철로 위를 걷고 있었어요. 철로 위를 걷고 있는데 자기를 본 기관사가 기차를 급정거시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너 이렇게 위험하게 철로에 있어. 너를 내가 빨리 발견하고 급정거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면서 그 기관사가 자기를 데려가는 거죠, 집에. 그래서 자기의 그게 최초의 기억입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나는 철로에서 버려진 아이였다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관사가 그 당시에 자기의 이제 엄마랑 살고 있는 미혼의 남성이었는데 1년간 나나를 데려가서 키웁니다. 그러면서 1년간 키우는 내내 좋은 입양처가 있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나가 제 어릴 때 최초의 기억은요, 철로에서 제가 발견된 기억이고요. 그리고 기관사가 저에게 문주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는 문주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나는 왜 이름이 문주일까? 나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면서 문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라는 식으로 자기 어떤 뿌리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밟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관사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마의 단서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기관사 할머니도 이미 너무 늙으셔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엄마를 찾는 여정이 사실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나나는 내가 기억하는 어떤 의미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네. 한국에 와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이루지 못했네라고 어떤 괴로워하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에 한 스태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나나 작가님,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물어봐도 돼요? 실례가 안 된다면요? 그러니까 작가가 네,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스태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왜 항상 저는 한국에서 최초의 기억이 철로에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철로에서 버려진 게 아니라 기차역에서 엄마와 헤어졌는데 그때 3살, 4살 때니까 철로가 위험하다는 것도 몰랐을 때니까 그냥 울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철로에서 발견됐을 수도 있잖아요. 철로에서 버려진 게 아니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가 이제 띵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철로에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엄마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철로에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철로를 걷다가 혼자 가버린 사람이라고 엄마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철로에서 발견됐다 뿐이지 버려진 게 아닌데 왜 스스로 자꾸만 버려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좀 들을 때마다 이상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으로 받으니까 자기가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켜봅니다. 자기가 자기 역사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나는 엄마에게서 자연스럽게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엄마를 악인으로 설정했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소설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철로는 내가 발견된 곳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버려지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나를 발견한 기관사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게다가 나는 그날뿐 아니라 그날 이전까지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철로 바깥의 풍경은 말해질 수 없는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그저 상상했다. 내가 생모와 함께 철로를 따라 걷다가 어느 순간 생모의 손을 놓치는 장면을. 나를 철로에 버려둔 채 멀리 달아나는 생모의 흐릿한 실루엣과 눈물로 범벅된 어린 얼굴을. 서영의 말대로 철로에 버려졌다는 단정은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생이라는 표면에 군데군데 나있는 깊고 어두운 굴 같은 것이어서 발을 헛디뎌 그곳에 빠질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영원히 그 굴 안에서만 머물지 못한다. 어쩌면 철로는 생모를 미워하기 위해 내가 구축한 관념의 공간인지도 몰랐다. 그건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를 봉쇄하는 근원적인 미움이었을 것이다. 철로라는 매정한 공간이라면 그녀의 순진한 악도 그곳에 남게 되니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어쩌면 나는 그녀를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왔으며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버린 선택을 용서할까봐 두려워했던 건지도 모른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어떤 증거들을 더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처음에 발견된 곳은 철로가 아니라 기차역 아니었다는 것도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들 앞에서 이 나나는 다시 한번 자기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나의 뿌리를 여기에서 찾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뿌리를 찾아서 헤매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 엄마가 나를 철로에 죽으라고 버리고 간 무정한 악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겠어라는 어떤 악으로 살아왔던 것이 어쩌면 나의 커다란 오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과정은 이런 것이고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것을 하세요라고 하는 제가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이 읽었던 그 어떤 심리학 도서보다 저에게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왔고 이 이야기가 제가 정말 저의 과거와 닮아있던 자기 연민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꼭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역사도 혹시 당신이 오해한 건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리고 실제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내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심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뉘어지는 적은 아주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들, 역사들, 과거들을 살을 막 붙입니다.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막 기억을 할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피해 준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기억 속으로 포장해서 깊이 넣어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들로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피해자야. 너는 날 이해해줘야 돼. 나는 이렇게 피해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심리학 도서보다 이 책이 굉장히 따스한 위안을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어떤 테라피가 저에게 되어서서 제가 이제 만나는 후배들에게 이 책을 많이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나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역사를 다시 보는 연습을 하게 되니까 자기 아이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기를 이걸 키워야 돼 말아야 돼? 낳는 게 내가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나쁜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식,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자식에게도 내가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닐까? 내 자식에게도 혹시 내가 사랑을 못 주는 게 아닐까? 내가 모르는 거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 어쩌면 우리 엄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다면 나도 나만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아이를 키워볼게. 아이의 태명을 이제 우주라고 짓는데요. 나의 이 우주를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맞이해 보겠어 라고 씩씩하게 다짐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대신에 자기 자신의 역사를 다시 찾았다는 점에서는 해피엔딩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책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조혜진이라는 작가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한국 소설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2019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엄청난 명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자기 연민에 대한 키워드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역사를 찾아 나가는 방식, 우리가 스스로를 연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으시면서 조금 더 마음의 위로가 되는 따스한 마음으로 이 책을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혹시 내가 피해자로만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들을 한번 조금 더 객관적으로, 혹시 내가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발견됐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걸 버려졌다라고 쓰고 있지는 않아? 라고 한 번 더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작업을 해보다 보면 어쩌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산뜻해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